평일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지역에서 너무나 핫한,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핫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통합 돌봄과 관련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통합 돌봄이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또 우리의 안전하고 평안한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관심 가졌던 분야와 그동안 제가 읽고 같이 연구했던 그런 이제 자료들을 모아서 오늘 발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오늘 이 자리를 꽉 채워서 지금 저에게 도움을 주실 통합돌봄의 전문가분들이 너무나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가 끝나고 난 뒤에 같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대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에 대한 것 하고요. 사실 돌봄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세상은 왜 돌봄 얘기를 하는가? 돌봄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그거에 관한 배경과 또 이 돌봄을 얘기를 할 때 또 돈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통합돌봄 기금 조성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도봉형 통합돌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통합돌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짚고 오늘 얘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서구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도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여기서 한번 끊어지고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이게 상당히 오늘 얘기되어질 것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이다 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요 말은요, 올 3월에 제정한 서울시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2조에 정의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입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3월에 이 도봉구 조례는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법률인 돌봄 통합 지원법이 아직 시행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를 만드는 게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례를 제정했던 배경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도봉구가 이제는 통합돌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고 같이 공론장을 펼쳐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 조례에서 이렇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했고요. 돌봄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그러려면 도봉구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거칠게라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봉구의 인구 구성이 급격하게 변화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단 2005년 대비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입니다. 그때랑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그때는 인구가 38만여 명, 13만 세대인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도봉구는 30만 5천. 근데 제가 저걸 쓰고 났더니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몇 달 사이에 다시 4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시시각각 도봉구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는 13만 8천 세대. 이건 다시 말하면 인구는 20%가 감소가 됐는데 세대수는 8천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도봉구는 지금 아주 극단적인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구는 한편 고령화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서울시에서 두 번째고요. 55세 이상인 도봉구의 고령 인구가 24% 이상으로 드디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핵가족화와 지금 고령 사회를 엮어보면 도봉구는 고령, 초고령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고령 1인 가구가 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도봉구 주민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돌봄들이
가족제도 내에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둘러봐도 집에서 지금 가족 중심의 돌봄은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렇다고 우리가 돌봄을 포기할 수는 없고 결국은 사회적 돌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돌봄 정책, 돌봄 문화, 돌봄의 관행들이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돈이 없으면 그 장밋빛 그 그림에 불과하죠. 그래서 결국은 정책을 얘기를 할 때 예산 없이 얘기하는 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도 있죠. 예산 없이 정책 없다. 도봉구의 24년도 총 예산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25년도에 결산을 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9,336억, 1조가 약간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 회계, 기금,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조가 조금 안 되는 도봉구의 총 예산의 구성을 보면 도봉구의 재정 자립도가 지금 현재 17%입니다. 재정 자주도는 44%입니다. 이거는 또 한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재정 자립도가 25%에서 17%로 하락을 했고요. 재정 자주도는 56%에서 44%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의 인구의 변화하고 지금 도봉구의 재정 현황이랑 엮어서 보면 도봉구의 재정 현황도 지금 조금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재정 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또 선출직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봉구에서 도봉구 관내에서 우리가 수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에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재정 자립도고요. 즉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재정 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 수입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외에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재정교부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도봉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예산의 범위가 재정 자주도입니다. 재정 자주도는 서울에서 25개 자치구 중에 12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놓고 보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통합돌봄도 해야지 되겠고 재정 현황은 그다지 녹록지 않고 여기에서 바로 재정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한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전체 1조가 약간 안 되는 그 세출 중에서요, 사회복지 예산이 58.1%입니다. 거의 60% 육박하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더 늘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저출생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봉구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통합돌봄은 해야지 되겠고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을 다시 한번 늘어놓고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중복 예산은 없는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 진단을 통해서 가용되는 재원들을 조금 더 끌어모아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책임성이 강화가 된다고 한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많이들 아세요. 같은 사업들이 이 부서와 저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예를 들면 하반기에 김장 담그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서 하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복지정책과에서도 하고 어르신 장애인과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물론 그런 행사나 사업들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절박하게 재정의 효율성을 얘기를 해야지 될 때에는 과연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은 없는지 이걸 여전히 계속 반행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처 내의 유사 중복 사업이라든가 성과 미흡 사업 등을 정비를 통해서 재정 노수를 차단한다면 우리가 또 통합
그 돌봄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장기 재정 계획 속에서 통합 돌봄을 위한 통합 돌봄만의 기금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봉구에는 17개의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경우라든가 특별한 목적 사업들을 좀 더 자유롭게 그렇게 좀 운영을 해야지 될 때 기금의 방식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봉구에 17개의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기금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활기금이고요. 하나는 양성평등기금, 그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기금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활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기금액이 7억 8천 정도 되고요. 양성평등기금은 12억 4천, 보훈회관 건립기금은 16억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돌봄기금 조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금도 뭔가 이렇게 그 시의성을 따져봐서 그 역할을 다한 기금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기금들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도 마련해야 되고 통합돌봄은 해야겠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통합돌봄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봄은 어쨌든 유사 이래로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금까지 돌봄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도봉에서 돌봄 얘기를 그렇게 절박하게 하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초고령 1인 가구가 극대화되면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사회적 돌봄이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방식은 이제 저는 4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재가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로, 사실은 그 전에는 그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고령화된 노인이 급격하게 돌봄을 받아야지 될 때 사회적 돌봄에 가능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급한 대로 이제 잘 만들어진 의료복지시설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쪽에서 24시간 케어를 하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제 고령 인구가 되어졌을 때 과연 시설 중심의 이런 복지로 이 돌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예산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게 최선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두됐던 것이 시설복지에서 사실은 재가복지였습니다. 살고 있던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재가복지에서 지역사회복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가복지도 결국은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고립된 상태에서 집에 있는 그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그냥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서비스 대상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시설이 아닌 또 다른 집이 다른 형태의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사회적 존재로서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돌봄의 그 체계도 재가복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통으로 돌봄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에서 지역사회 복지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돌봄에서 서로 돌봄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고요. 좀 더 그 양질의 촘촘한 돌봄이란 측면에서도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단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도봉구 전역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막이 확장되는 돌봄입니다. 저 손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돌봄을 받았고 제가 바로 저에게 돌봄을 제공하신 분에게 또 바로 즉각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필요한 돌봄을 A에게서 받았지만 저는 다른 C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돌봄을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제가 돌봄을 제공했던 C는 다른 D에게, D는 E에게, 우리는 서로서로 자기가 그 관계망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내서 이 돌봄의 한 축들을 담당하는
그런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지금 통합 돌봄이 얘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보편적 복지로서의 통합 돌봄입니다. 그 전까지는 취약계층에게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필요한 돌봄들이 제공됐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이제 돌봄 SOS 사업이라든가 또는 그 더 전에 취약계층, 수급자 중심의 그런 돌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득 기준이 아니라 모든 고령자의 기본권으로서의 통합 돌봄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오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통합 돌봄의 대상자로서 우리의 돌봄 인권을 이제 주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돌봄은 좋은 돌봄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봄 이용자나 돌봄 제공자에게 너무나 이제 생존권으로, 그러니까 인권이라기보다는 생존권으로 긴급하게 돌봄들이 제공이 되고 또 돌봄의 예산이라든가 또 환경이 너무 열악한 탓에 돌봄 노동들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지속가능한 돌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돌봄이 되기 위해서는 제공자나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좋은 돌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좋은 돌봄 얘기를 잠깐 더 하게 되면은요, 가구 방문 돌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가요양 보호사라든가 또는 방문 간호사라든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좋은 돌봄 환경이 무엇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도봉구에서는 최근 이 장기 요양 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지금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반영을 해서 뭔가 처우 개선이랑 관련된 정책들을 낼 예정입니다. 네, 조금만 더 이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은 공식적, 비공식적 돌봄들이 연계가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 돌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의료라든가 장기 요양이라든가 도봉의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돌봄이겠고요. 비공식적인 돌봄은 사실 우리 지역에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의를 가진 많은 직능 단체들의 활동들이 있잖아요. 새마을 단체라든가 적십자 봉사회, 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또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또 복지 사업들,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비공식적인 돌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랑 지금 기존의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공식적인 돌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많이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서비스 이용 대상자로서 뭐랄까 이제 물리적이고 또는 이제 긴급한 돌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돌봄의 질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이고 인격적 돌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시설급여와 비교를 해서 재가급여가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봄이 이미 긴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이 됐을 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제적으로 돌봄들이 좀 만들어져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함께 돌보는 도봉 더 따뜻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지요. 네, 지금부터는 도봉구 통합돌봄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형 통합돌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왜 통합돌봄에 앞에다 지역형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이거는 이제 통합돌봄의 성격 자체가 복합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돌봄 복지 복지 측면에서의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급한 위기 과정에 뭐 집수리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이제 생활비를 긴급하게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긴급성과 한시성,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돌봄은 보편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필요들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야지 되는, 지역사회 앞에서 만들어내야지 된다는 개념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10사람이 있다 그러면 10사람의 돌봄의 필요는 10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각각 내가 필요한 돌봄들이 크게는 같지만 작게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욕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돌봄은 복합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그런 정책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획일화된 중앙 전략, 중앙 정책의 전략으로 이것을 담아낼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중앙의 큰 틀에서는 방향만 정하고 그 복합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건 지역 안에서의 우리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우리 지역민의 요구에 맞는 그러한 돌봄 사업들, 정책들, 제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합돌봄은 지역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된다. 그래서 잠시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도봉형 지역 통합돌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역성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걸맞는 돌봄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지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인 통찰을 요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결국은 지역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지역형 통합돌봄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잠깐 지나가는 말로 기억을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은 상당히 주춤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횟수가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도봉에서는 이미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각 동별로 주민총회를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율성의 첫 단초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4년 전이라고 했느냐면요, 도봉구의 주민자치 활동과 주민자치의 운영은 상당히 선도적이었었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기 이제 얼핏 보니까 방학이동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좀 계시는데 그때 상당히 자랑스러우셨었죠. 방학이동의 주민자치를 보러, 또 도봉 이동의 주민자치를 벤치마킹하러 외부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년 동안 이 주민자치회의 정책들이 좀 일부 후퇴가 되면서 저희가 자율성을 좀 더 갖기 위한 깊은 논의의 기회들을 사실 잠시 멈췄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4년 전에는 저희가 이 주민자치 말고도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죠. 협치 테이블, 협치 사무국이라는 게 도봉구 구청 내에 공식 조직으로 있었고요. 많은 의제들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분과별로 모여서 그 의제를 논의를 하고 그걸 실행 계획까지 수립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치 사무국과 협치 테이블마저도 지금 4년 동안 그냥 사업이 폐기가 되고 멈춰버렸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지역형 통합돌봄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성과 자율성에 대한 준비가 4년간 상당히 단단하게 진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게 좀 잘 안 돼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동별로 있고요. 또 구 차원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역의 많은 문제들을 논의하는 테이블이 그래도 미미하게나마 이제 있는데 이 테이블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만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또 기타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선의의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지역 자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역형 통합돌봄에 대한 의미와 지역성과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7개 자치구가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걸맞는 통합돌봄의 모형은 뭘까 그 첫 발을 뗐습니다. 그 7개 구에 도봉구는 안 들어갔습니다. 도봉구는 지금까지 주민자치를 비롯해서 환경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경제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혁신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왔었는데 유독 통합돌봄과 관련돼서만큼은 시범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과 우리는 이제 통합돌봄의 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법이 24년 작년 3월 27일에 중앙에서 돌봄 통합지원법이 통과가 됐고요.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통합돌봄은 뒤로 갈 수 없는 이제 도도한 물결입니다.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법의 제4조에 보면 통합돌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포괄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생태계 구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3번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지역성과 자율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민 참여 기반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 생활권 단위로 통합돌봄을 논의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합지원 대상자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고 또 서비스를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통합지원이랑 관련돼서는 이제 공공성 강화가 마땅히 있어야지 되는 보편적 복지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지금 돌봄 정책이랑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찾동 사업은 대충 다들 알고 계시나요? 동네에 지나가다 보면 쬐끄만 그 귀여운 차량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 이러면서 막 차들이 동네 골목길을 휙휙휙 누비고 다니는 걸 아마 왕왕 보셨을 거예요.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요, 복지 플래너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위기 가구나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사업이었었습니다. 2015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2019년에는 전체 25개구 전동이 다 확대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문을 하면서 직접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를 했던 겁니다. 이때 서울시는 누가 담당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돌봄 정책의 동향을 보면 2019년도에 돌봄 SOS 센터 시범 사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 해인 2020년에 전 자치구로 확대되었었습니다. 이 돌봄 SOS 사업은 그 찾동 사업하고 굳이 구별을 하자면 이제 어떤 거냐면 서비스가 비교적 통합적으로 그렇게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쉬움은 지금 통합돌봄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한시적이고 긴급할 때 일시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빠진 것은 의료와 요양입니다. 요양은 들어가고요. 의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 돌봄 SOS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돌봄 정책들에 비하면 비교적 일시제가, 단기 시설 서비스, 주거 편의, 식사 배달, 동행 지원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모색했던 그 사업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그 폐지되었습니다. 방문 기능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대상자들이 이제는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굳이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하셔야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더 나아가지를 않고 23년도에 이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도 역행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돌봄 SOS 사업은 지금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돌봄정책 같은 경우에 보면 24년도에 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해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19년 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19년 2월이면 이때도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정을 맡고 있을 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 국민의힘 지금이 주도하는 서울시 의회 상당히 이제 그 거대 여당이시죠. 국민의힘 이제 시의원님들이. 근데 거기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도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 19년에 만들어지고 24년에 해산이 될 때까지 약 5년 정도 운영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미숙한 부분도 있고요. 또 고쳐 나가야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통합적인 돌봄에 대한 필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좀 고쳐가고 숙성시키는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도에 서울시는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자치구가 그거를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형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향이 기존의 돌봄 SOS 센터 기반으로 해서 좀 통합 모델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 돌봄정책의 동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돌봄 모델 전달 체계표인데요. 서울시가 먼저 그 통합돌봄 지원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각 자치구별로 통합돌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통합돌봄 지원센터 아래 이제 각 동별로, 예전에 이제 착동 사업 같은 걸 진행했던 곳이겠죠. 동별로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창구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연계를 하겠다, 이런 이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연계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공공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모두 다 연결을 해서 그게 적재적소에 이제 연결을 하겠다. 그래서 공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보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관, 또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입니다.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 안심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이랑 이제 연결을 하는 거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조금 오셨죠. 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병의원, 또 기타 서비스 제공업체,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분들이랑 연결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의 전달 체계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역에서의 그 다양한 삶의 필요들, 돌봄이 상당히 그 복합적인 필요를 요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복합적인 필요를 지금과 같은 전달 체계 안에서 다 충족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야심차게 통합돌봄이라고 얘기를 하고 촘촘한 그 그물망 복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숭덩숭덩 구멍이 뻥뻥 뚫린 그런 복지 체계망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요. 여기에 있다가 다른 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울시는 이렇게 가고요. 도봉구는 어떤지 이제 보겠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인선 8기 구정 목표 중에서 5개의 5대 목표가 이제 그 중에 두 번째 목표인 안전하고 건강한 행복도시 한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5사방복지.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그 5사방복지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 이 사업인데요. 여기에 이제 통합돌봄하고 관련된 정책들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도봉, 구민 건강 증진 및 안전도봉 구현 이 사업에 이제 통합돌봄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이 어떤 사업들을 만들기 전에 이미 그 의회가
조례를 사실은 먼저 제정을 하면서 통합돌봄 정책에 대해서 빨리 체계를 마련하라 하고 압박하는 역할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통합돌봄 정책 TF를 구성을 했고요. 통합돌봄을 논의를 하고 책임을 지는 전담 부서가 막 하반기에 구성이 됐습니다. 여기는 복지정책과 산하의 돌봄 지원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히 이제 의욕적이고 또 평판이 좋으시고 유능하신 팀장님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팀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이 통합돌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 개정을 행정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공형 통합돌봄의 방향을 설정하는 지금 시기입니다. 그리고 도봉구 이제 그 돌봄 정책이랑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사업을 더 말씀드리면, 도봉구는 WHO 고령 친화도시, 뭐 친화도시 많잖아요. 여성 친화도시, 아동 친화도시 뭐 있는데 고령 친화도시로 18년도에 인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재인증이 되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어느 해에 이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는지 말씀드리는 건 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이 더불어민주당 정책 포럼이다 보니까 18년도면은 이제 그 도봉 구정을 담당을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었죠. 그때는 이제 고령 친화도시를 인증을 했고요. 22년도에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재인증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인증까지 된 거는 도봉구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령 친화도시에서 평가를 하는 건 저렇게 8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목을 곰곰이 보시면 과연 고령 친화도시로서 우리는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봉, 그러면 돌봄 정책의 방향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조금은 이제 방향이 저거는 조금 더 보태야 되는데 또는 좀 아쉽다,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토론 시간에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도봉형 돌봄 정책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박한 민관 공론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한 테이블에서 도봉형 돌봄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통합돌봄이랑 관련해서는 방학골 복지관이 주체가 돼서 윈윈 네트워크가 3년에 걸쳐서 토론회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도봉 안에서 그걸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돌봄에 관해서는 복지 쪽에서만 담당을 했던 걸 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과 돌봄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고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의료와 요양과 돌봄 분야가 반드시 한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돌봄은 지역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민관협치 조직을 꾸려야 된다. 이제는 그 협의체의 민관협치 조직이어야 되고, 복잡한 돌봄 수요를 빠짐없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간을 형식적으로 구성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교육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욕은 있으나 통합돌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내가 할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무엇이며 지금 우리 초고령 사회에서 필요한 필요들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교육이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그 동복지대학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동복지대학을 좀 잘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도봉구 맞춤형 통합돌봄의 미래 방향은 복지사업을 지금까지 전달 체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방식으로 그렇게 좀 구성을 해야지 되고, 무엇보다도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통합돌봄 기금 조성 등 재원을 마련하는 데 대한 고민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하고 지역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민관 협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봄은 지역성을 반영한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고 당사자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양질의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제가 갔던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이랑 꼭 나누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 말을 썼습니다. 내가 만약 치매에 걸린다면 어떤 마을에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떤 이웃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매가 두렵지 않은 그런 마을에서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발제는 이상입니다.